반갑습니다. 이사 원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못한 부분들 보충하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뭔가 현대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현대시를 암기하면 안 된다고 했죠. 현대시를 갖다가 뭐가 이해하는 방법을 저번에 팁을 몇 가지 줬는가 하면 7가지 팁을 줬습니다. 기억나냐? 제일 첫 번째, 현대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 조금 할게요. 제일 첫 번째 말하는 다 제목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 이름을 묻듯이 시에도 뭔가 이름이 있습니다. 제목은 잉크가 나면서 써놓은 게 아니라 그랬죠. 제목이 뭔가 시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 항상 시를 읽을 때는 무슨 중심으로 읽는다? 제목 중심으로 읽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볼까요? 윤동주의 뭐다? 자화상이죠. 자화상. 자신의 얼굴을 그린 뭐다? 그림을 보통 자화상이라고 하죠. 보통 여러분들 자화상으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누구냐? 세연아 혹시 자화상으로 가장 유명한 화가 아는 사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그러려고 그랬지. 방고요. 그렇지. 빈센트 반 고흐 보면은 자기 기 자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반 고흐가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 줄 알아? 왜 반 고흐가 자화상을 많이 그렸겠어, 소혜야? 모르겠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돈이 없다는 것은 보통 그림을 그리려면 모델 있잖아. 모델을 사야 돼. 공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모델을 갖다가 형편도 안 되니까 그림의 소재가 뭔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뭔가 자기가 얼굴을 그리고 싶어서 그린 것들이 아니라 실상은 그림은 팔아야 되는데 모델료를 지급할 사람이 없어서 자신을 모델로 한 그림을 많이 그린 거예요. 근데 시에서 자화상이라는 제목이 나오면 보통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성찰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자신의 그림을 갖다가 그냥 그렸다는 느낌이 아니죠. 이건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나는 진짜 너무너무 잘생겨서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오케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갖다가 응시하는 내 말이 되냐. 그래서 보십시오. 현대시를 이해할 때 제일 첫 번째 제목입니다. 이 자화상이라는 제목만 읽더라도 작품을 반 정도는 이해한 겁니다. 내 말이 되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를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뭔가요? 화자라고 했습니다. 화자. 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인물을 갖다가 화자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화자 하면서 저번에 첫 번째 화자의 위치를 체크한다고 그랬죠. 화자가 작품 안에서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위치, 나로 등장하는지 나로 등장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처지, 화자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갖다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정서 중에서는 뭔가요? 핵심적 정서를 갖다 우리가 보통 지배적 정서라고 하는 거죠. 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태도를 보려고 하면 서술을 갖다가 주목하면은 화자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은 화자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뭔가요? 화자에 주목을 한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채영아 시 한번 읽어보자. 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을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누워서 돌아갔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다였습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누워서 돌아갔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그렇습니다. 이 작품에 보시면은 자화상이라는 제목 안에서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나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한 사나이라는 느낌이 나오죠. 한 사나이. 이 한 사나이는 나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화자의 분신과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화자가 한 사나이 모습을 뭐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내 말이 되냐,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화자 자신을 갖다가 한 사나이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해도 둘 다 이야기가 됩니다. 내 말이 되냐, 오케이. 조금 이따 지금 설명하겠지만, 항상 시를 읽을 때는 지금 화자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태도, 어떤 정서를 보이고 있느냐가 대단히 뭔가 중요합니다.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삼모퉁이를 돌아 외딴 이런 느낌.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본다. 이런 시어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받았을 때 이런 느낌 아닙니까? 성적표를 받았는데 남한테 보여주기가 싫어. 그래서 뭐다? 화장실에서 쭉 오는데 이런 느낌. 내 말이 해야 되냐? 오케이. 뭔가 밝고 활기차기나 그런 느낌 아니잖아. 내 말이 해야 되냐? 그리고 여기에서 우물 아닙니까? 우물.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우물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다? 문제 표시로 뭐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시어의 의미와 기능들을 갖다 묻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아닙니까? 저번에 선생님이 시를 읽는 세 번째 뭐라 그랬다? 시어나 시구어의 무엇을 파악하는 것?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다. 중요하다 그랬죠. 시어나 시구어의 뭐다? 의미를 파악하면서 시어의 의미를 갖다가 해석해야 됩니다. 시의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다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시를 읽으면서 물어보는 것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문제 표지니까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우물을 들여다본다. 우물은 여기서 뭐와 역할을 한다? 거울의 역할을 하겠죠. 내 말이 되냐?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이 아까 뭐다? 자화상하고 연결시키면 이때 우물은 뭐다? 자를 성찰하게 하는 뭐다? 매개체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시에 나오는 시어나 시구의 의미들을 파악할 때 선생님이 저번에 팁을 줬습니다. 첫 번째, 시의 의미는 그 시어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시어와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가 뭐된다? 형성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시어를 앞에서 꾸미거나 그 시어를 뒤에서 풀이하는 말을 통해서 시어의 의미를 갖다가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눈은 살아있다라고 할 때 눈은 뒤에 살아있다라는 말 앞에 눈이 써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겁니다. 내 말이 해야 되냐? 오케이? 항상 그것을 앞에서 뭐 하거나 꾸미거나 뒤에서 많은 말, 풀이하는 말. 풀이하는 말에 통해서 그 의미들을 갖다가 뭐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를 읽으면 서로 반대되는 대립적 의미의 뭐다? 시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시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동그라미, 부정적인 요소는 뭐다? 세모. 정확한 의미가 파악 안 돼도 됩니다. 내 말이 되냐? 오케이? 동그라미와 세모로 그것의 뭐다? 긍정적, 부정적 의미들만 체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십시오. 시를 읽는 네 번째 팁은 뭐다? 시에서 반복적인 요소를 통해서 드러나는 뭐다? 운율과 뭐다? 이등감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볼까요? 들여다봅니다. 비옵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있습니다. 비옵니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내 말이 되냐? 오케이. 돌아갑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왜? 그 다음에 집니다 하는 뭐 한 거야? 또 비옵니다가 뭐 한 거야? 나옵니다. 나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갑니다. 집니다. 내 말 안 되냐? 여러분 비옵니다는 종결음이죠. 종결음이란 말을 끝맺히는 의미를 종결음입니다. 종결음이면서 시의 제일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반복시키는 것을 무엇을 효과라고 한다? 가군의 효과라고 합니다. 가군이라는 것은 시의 제일 끝부분을 뭐 하면서 반복시키면서 운율과 리듬감을 드러내는 방식을 뭐한 거야? 가군의 방법, 가군의 뭐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 이해되냐?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비옵니다 하는 무슨 의미? 종결음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과. 물론 다른 시에는 다른 부분들이 반복이 되죠. 저번에 우리 배웠던 진달래꽃 기억나십니까? 3음보. 그 다음에 글자 수가 7자, 5자, 몇 호조? 7호조 이런 것들 있잖아. 특정 시어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뭐다? 전체적으로 비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읽어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연 볼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했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님 보십시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유사한 문장이 뭐다? 반복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 말이 되냐? 근데 똑같이 반복이 되지는 않죠. 반복이 되는데 약간 변화를 줬죠. 이걸 갖다 뭐란다? 변주라는 말을 씁니다.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또 운율과 리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를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해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가요? 반복을 통한 음유가 리듬감 형성이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뭐였다? 시에서의 무슨 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을 갖다가 뭐다? 반드시 체크해놔야 됩니다. 선생님 왜 표현상의 특징이 중요하다고 했는가? 소혜야, 시가 길어, 소설이 길어? 소설이 훨씬 길죠. 소설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시는 뭐야? 이거 아까 읽는데, 야, 최연아 이거 읽는데 몇 분 걸렸어? 분이 아니잖아. 한 20초 걸렸니? 20초 안에 이 이야기를 다 해야 돼. 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야? 압축되어 있죠.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평범한 방식으로 뭐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야기하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드시 표현상의 특징을 통해서 뭔가요? 자신이 드러내려는, 말하려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읽으면서 어떤 부분 맞는지 한번 볼까요?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여기는 큰 게 없었죠. 근데 두 번째, 우물 속의 모습을 볼까요? 달이 맑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다음에 파란 바람이 불고 미션하다. 뭔가 좀 체크 하나 해놔야 될까? 아닙니까? 파란 바람. 야, 바람은 어떤 감각이냐? 채연아, 바람은 감각을 하면 오감으로 상징되는 5가지 감각으로 하면 바람은 어떤 감각이야? 응? 바람이 무슨 감각이야? 보십시오. 바람은 보통은 우리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피부의 촉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밖을 보고 있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있어. 바람이 뭐하고 있어? 불고 있죠. 그것은 시각으로도 뭐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소리야? 말소리라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바람 소리였어. 내 말이 안 되냐? 바람은 무엇으로도 소리의 감각으로도 뭐다?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파란 그런 것들을 빼면 파란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은 여기서 뭔가 우리가 느끼는 촉각입니다. 그 촉각을 갖다가 파란이라는 무엇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해놓고 있습니다. 파란 바람이면 진짜 세상이 너무 끔찍할 것 같잖아요. 파란색 바람이 이렇게 파란 바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 표현상의 특징만 빼놓으면 이 작품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진솔하게 그냥 윤동주 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겁니다. 괜히 어려운 표현들 쓰는 게 아니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뭔가 진솔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상의 특징들이 뭐다? 대단히 많이 쓰게 됩니다. 됐죠? 시에서 표현상의 특징들을 갖다가 뭐다? 반드시 체크를 해두시면 그거는 지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뭔가요? 선지에 해당이 되니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 했냐? 5번째 했냐? 5번째 했냐, 쟤야? 6번째 했냐? 5 했어? 아, 5번째. 5번째 했냐? 그 다음에 이제 6 적어놓을게요. 6번째가 무슨 전개 방식? 시상 전개 방식이었죠. 시를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가 하는 뭐다? 시상 전개 방식을 잘 알아두면 뭐다? 시를 이해하는 데 또 뭐다? 도움이 됩니다. 시상 전개 방식은 이 작품에 보십시오.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물 속에 비쳐있는 사자의 모습이 뭐다? 미워져서 돌아가는 거야. 됐냐? 근데 또 가히 없어져가지고 뭐다? 또 들여다봅니다. 그럼 이 작품의 시상 전개는 전체적으로 뭐한 거야? 인물의 행동이 뭐 되는 거야? 반복을 통해서 뭐한 거야? 시상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우물 들여다보고 있다가 에이! 에이! 내 말이 이해되냐? 인물, 여기에서 그 사나이가 하는 행동의 무엇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뭐한 거야? 시상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내 말이 이해되냐? 오케이? 한 사나이의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된다. 그런데 그 시상이 전개가 될 때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화자의 감정이 바뀝니다. 그 사나이의 감정이. 동원아 쳐다라. 미워져서 말하지 않고.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뭐다 너무너무 미운 거야. 가끔 너희들도 살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뒤에는 가엾어지는 거야. 누구나 치라.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래. 스스로 연민, 위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가엾어집니다. 이해하시는 거 오케이? 다시 그 사나이가 또 뭐다? 미워집니다. 내 말이 해야 되냐? 오케이? 그리고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인물의 행동이 뭐야? 반복되면서 화자의 정서가 뭐하고 있다? 변한다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행동은 반복되지만 뭔가 그러한 반복적인 행동이 같은 정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뭐다? 화자의 정서가 바뀌는 겁니다. 화자의 정서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화자의 무슨적 갈등을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들 감정 상태가 스테이블한 게 좋은 겁니다. 아시죠? 안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뭐다? 그거는 좋은 거 아니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세요? 시몬스 침대처럼 편안해야 돼. 그런데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보통 시에서 그걸 갖다 보다 화자의 무슨적 갈등이야?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는 거야. 내 말이 되냐?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스스로가 뭐다?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이해되냐? 오케이? 이러한 시가 어떤 식으로 보다? 전개되는가 하는 무슨 전개 방식을 통해?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서 시를 갖다가 뭐다? 이해하면, 또 시를 갖다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이 뭐였냐? 시를 이해하는 보기를 통한 뭔가 무슨 방법? 감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보기를 통해서 감상 방법에. 그래서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문제에 나오는 보기를 통해서 이 시에 대한 힌트를 갖다가 얻으면서 시를 갖다가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시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 시에 대한 힌트를 갖다가 얻으면서 뭐한 거야? 시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13번에 이 시를 감상하는 하나의 팁을 주고 있습니다. 보기로. 그 보기로 주고 있는 팁이 뭔가 하면 소위 한번 읽어봐봐. 나르시스. 여러분들 이 작품은 보기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와 이 작품에 나오는 뭐야? 사나이를 갖다가 뭐하는 문제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문제에서 공통점이 있죠. 내 말이야. 야, 나르키소스는 뭐한 거야? 무엇을 보고 샘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죠. 그러면 샘물도 가니까 나르키소스 샘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작품에서는 뭔가 사나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 우물을 보고 있는 이 관계는 뭔가요? 똑같죠. 내가 말해야 되냐? 그런데 이 작품은 사나이가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사랑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 없어? 아까 감정이 왔다 갔다 했잖아. 내 말해야 되냐? 오케이? 그런데 나르키소스는 자기 자신의 모습만을 갖다가 사랑했다는 거야. 항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반드시 알아둬야 돼.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를 갖다가 항상 구분을 해놔야 됩니다. 내 말이 해야 되냐? 보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 시와 공통점이 뭐고 이 시와 차이점이 뭔지를 갖다가 뭐다? 구분을 해놓으면 나중에 선지에서 답을 찾기가 매우 뭐야? 쉬운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기를 통해서 시를 나올 수 있는 뭐야? 힌트를 갖다가 얻는다. 보기를 단순히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기의 힌트를 통해서 뭐야? 문제를 풀 수 있는 털들을 갖다가 마련하는 것. 얘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를 갖다가 읽는 연습들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저번 시간까지 했던 선생님이 뭐다? 시를 읽는 7가지 방법이었죠. 그런데 쌤 전에 이야기했잖아. 아니 7가지 이것들을 갖다가 너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압축 버전이 뭐였다?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다? 시를 읽으면 내용적인 요소는 적어도 이해를 해. 시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시의 내용이 뭔지를 갖다가 반드시 알아두는 거. 내용적인 요소. 그럼 내용적인 요소를 알기 위해서는 뭐 한 거야? 제목 좋죠. 그 다음에 시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누구? 화자. 시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특히 화자하고 시어는 시에서 뭔가 핵심적인 출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율적 요소가 있죠. 시에서 반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운율과 뭐다? 리듬감을 체크하는 것. 당연히 반복을 통한 운율과 리듬감은 시에서 뭔가 출제 요소하고 뭔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시의 핵심적인 무슨 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을 갖다가 파악해 주시면 시를 갖다가 또 뭐다?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뭐다? 됩니다. 선생님 말 이해되냐? 오케이. 그러면 그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갖다가 한번 시를 갖다가 이제 아까 가볍게 읽었던 거에서 채워나가면서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갑니다. 네, 가볍게 있습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은 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뭐다? 그림이니까. 전체적으로 이 작품의 성격 자체가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입니다. 삼고 통일을 보라. 아까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외딴, 홀로, 가만히. 여기에서 쓰인 시어들이 전체적으로 밝고 활기차고 경쾌한 느낌이 아니죠. 약간 좀 소극적이고. 왜 말해야 되냐? 이 시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은 대단히 좀 소극적이고 자신을 좀 드러내기가 뭔가 싫은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뭐다? 전개가 됩니다. 무엇을 들여다본다? 우물을 그렇습니다. 우물이 가지고 있는 시의 의미, 그리고 이 시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작품의 제목이 자화상이니까 내 말에 대해 자아성찰의 뭐다? 매개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물 속에 비친 뭔가 모습입니다. 우물 속에 비친 모습 볼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고 우물 속의 풍경을 뭔가 열거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네요. 됐죠? 그 다음에 파란 바람, 아까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놔야 될 것. 물론 여기에서 파란 바람을 갖다가 언급 안 하면은 상관없습니다만 밑줄 쳐놓고 있으면 당연히 뭐다? 아하, 파란 바람이 어떤 표현상의 특징인지를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가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쓰라 그랬으면 뭐다? 우물 속에는 가을입니다.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우물 속에 비친 뭐다? 풍경을 다양한 무선적 이미지를 통해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평화로운 무엇을 속을 풍경, 우물 속 풍경을 갖다가 뭔가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우물 속의 풍경을 갖다가 뭐다? 묘사해 놓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가 나온다?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한 사나이. 이 한 사나이는 화자라고 봐도 되고 화자의 모선적 대리인, 객관적 대리인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자라고 하면 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시가 너무 주관적으로 바뀝니다. 내 말이 해야 되냐? 화자의 정서가 그런데 물론 이 작품은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화자, 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3인칭 사나이를 통해서 주관적인 시에 약간 뭐다? 객관적인 어떤 느낌의 뭐다? 균형점을 갖다가 이 사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는 뭐다? 화자에 대해서 화자의 마음과 객관적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화자가 한 사나이의 모습을 뭐다? 지켜보고 있다.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이해하느냐? 그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사나이가 뭐다? 미워져 돌아갑니다. 미쳐라. 여러분 시를 읽었을 때 감정이 직접 노출된 시어는 반드시 밑줄 쳐놔야 그 사나이가 미워졌다. 보통 읽었다 뭐다? 밉다라는 것은 자기 뭐다? 혐오입니다. 스스로의 모습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야, 배경이 되는 풍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에 마치 이물질처럼 이상한 애가 있는 거야. 내 말인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한 자기 혐오가 이렇게 됩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진다. 아까 감정이 미워져서 가엾어지는 것, 연민이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야, 아니 왜 내한테만 그러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그런 느낌들이 많은 거야? 듭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다? 가엾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야, 실상은 사나이가 그대 정강이고 볼 때만
그 우물의 빛이 뭐다?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말에 그대로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또 미워져. 내 말이 하듯이 오케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뭐다? 그리워집니다. 그리워집니다. 마지막이 뭐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알아두죠. 여러분, 어찌됐든 시를 결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보고 다시 나왔다가 보고 또 나왔다가 보고 이게 계속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뭔가 결론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뭔가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였냐? 그 사나이가 그리워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운율적인 요소도 있지만 의미가 뭐 되는 거? 강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봐봐. 파란 바람이 불고, 파란 바람이 불고. 미신하라 그다음에. 앞부분에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크해 놓으라 그랬잖아. 앞에 그거까지는 뭐다? 같은 거야. 근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뭐다? 당연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무슨처럼? 추억처럼 사나이입니다. 추억처럼은 현재의 모습이야, 과거야? 과거죠. 과거 자신의 모습을 갖다 추억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신의 모습이 누구? 그 사나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른 말을 하면 화자는 현재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러워? 안 만족스러워? 안 만족스러운 거야. 그런데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뭔가 현재 자신의 모습, 우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재. 윤동주니까 보통 이런 것들 식민지의 현실에서 찌질하게 살아가는 뭐다?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과거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뭔가 평화롭게 살아가던 그때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이 너무 뭐한 거야? 그리운 거야. 내 말이야 돼. 근데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현재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못 돌아가? 못 돌아가겠죠 당연히. 이해되냐? 오케이. 그 모습이 바로 뭐가 추억처럼 사나이. 이게 이 시를 이해하는 가장 뭐다?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반복이 어떻게 변화를 갖다가 이끌어내는가. 그 변화 요소는 당연히 뭐가 시험에서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 이거는 또 때리고 부족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만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는 것에서 나타나는 이 추억처럼은 화자가 이상적 그렇습니다. 이상적 무엇의 모습? 자아의 모습. 현실의 자아가 아니고 화자가 공부는 뭐다? 이상적 자아의 모습을 추억처럼이라는 뭔가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가 되냐?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달과 우물을 바라보는 뭔가 무슨 자아? 현실적 자아가 있고 우물 속에 뭔가 비친 뭔가 무엇의 모습이 있고 자아의 모습. 그리고 우물 속에 비친 자아의 모습에 대해서는 화자의 뭔가 감정이 뭐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물 속에 비친 화자의 모습 중에서 누구? 화자가 가장 그리워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뭐다? 자아가 바로 뭔가? 뭐? 추억처럼 사나이. 그러니까 추억처럼 사나이의 모습을 갖다가 마음에서 떠올리면서 내 말이 해야 되냐? 아,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기 다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 화자가 꿈꾸는 자아상의 이상적 모습은 뭐다? 현재 찌질하게 그 우물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가 아니라 내 말이 해야 되냐? 거기에서 발견하는 과거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 그 시절로 말래? 돌아갈래? 그런 느낌 좀 있죠. 내 말이 해야 되냐? 오케이? 그렇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지금 이 시를 갖다가 설명할 때 물어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시는 특별한 뭐다? 표현상의 특징이 있지 않고 예냐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뭐다? 진솔하게 독백적으로 마음과 드러낸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시 자체가 그렇게 뭐다? 크게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내 말이 되냐? 오케이. 그러니까 시가 어려운 시가 있든 어렵지 않는 시가 있든 시를 이해하는 방법은 뭐다? 단순합니다. 내 말이 되냐? 오케이.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소들을 보고 뭔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려고 노력하면 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말이 되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배터리가 다 됐다고 하니까 두 번째 작품은 그냥 교과서를 보고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을 연결하고 첫사랑이라는 작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 좋잖아. 첫사랑 찾았냐?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승고 갈 건데 첫 번째 중간고사의 9월 작품이라 이 작품들로 뭔가 좀 선택을 하다가 했습니다. 됐죠? 첫사랑. 여러분들 제목만 딱 보니까 첫사랑. 아, 이 작품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은 잉크가 남아서 써놓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시의 내용을 막은 거다. 압축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아직 첫사랑을 할 나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죠? 선생님의 첫사랑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남들은 다 비웃지만, 뭐 사실은 사실이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사랑.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잘 모르면 이 느낌을 갖다가 잘 모를 텐데, 소혜야,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 작품 좀 이상하죠? 제목이 뭐 한 거야? 첫사랑인데. 첫사랑 이야기 하나도 없잖아. 갑자기 흔들리는 무슨 가지에 나뭇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해야 되냐, 오케이. 눈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을까? 눈은 동그라미 쳐놓으려고 했어? 눈. 내가 왜 눈을 갖다 동그라미 쳐라고 했겠냐? 시를 읽었을 때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 말해야 되냐, 오케이. 그런데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보시면은 봄이면 이야기했잖아요. 동그라미 쳐라. 그럼 시를 읽을 때 쓱 볼 때 뭐다? 아하, 이 작품은 뭐다? 겨울에서 뭐다? 봄으로의 무슨 시간의 변화가 우리가 눈에서 뭐한 거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 말해야 돼요, 오케이? 겨울에 내리는 뭐한 거야? 눈에서 봄으로 뭐한 거야? 피는 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겨울에 눈이 내려서 나뭇가지에 눈이 내려 앉았죠? 이걸 우리가 뭐다? 적은 용어로 눈꽃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겨울에 눈이 많은 거야? 녹죠. 녹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봄에는 많은 거야? 말 그대로 나뭇가지에 무엇이 피는 거야? 꽃이 피는 거죠. 내 말에 되냐? 오케이. 그러면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많은 거야? 우리의 자연현상 아닙니까? 자연현상. 소희야, 어떤 계절을 좋아하니? 가을. 가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날씨가 좋다면. 뭐라고? 날씨가 좋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10월 3일. 10월 3일 1년에서 제일 날씨 좋을 때입니다. 가을에. 진짜 10월 3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10월 3일에서 10월 9일이 내가 좀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해야 되냐. 1년에서 제일 뭐다? 날씨가 좋을 때입니다. 채연아, 어떤 계절을 좋아하니? 저도 가을에만. 아, 가을이습니까? 아, 그런데요.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자연현상이죠. 그런데 제목을 보십시오. 제목은 첫사랑이야.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뭔가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속성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첫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뭐다? 좀 너무 부끄럽잖아. 첫사랑. 내가 뭐 첫사랑 해봐서 아는데 뭐 이렇게 하면. 근데 보통 시인들은 대단히 소심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마치 뭔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 것처럼 내 말해야 되냐? 첫사랑이라는 인간적인 어떠한 감정을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형기라는 시인이 낙하라는 시를 썼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알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면 모르겠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분분한 낙화, 제목입니다. 낙화. 꽃이 떨어지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뭐다? 이별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우리 인간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작품의 뭔가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다? 겨울에서 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뭐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도 체크 정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이 사람은 첫사랑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벌 피우려고 흔들리는 나뭇가지
꽃을 피우려고 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뭇가지가 있고 꽃이 있고 눈이죠. 눈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까? 눈을 우선 적어볼까요? 눈은 여기서 보다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시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눈이 무엇을 했다? 도전을 했다. 그럼 이때의 눈은 단순한 눈이 아니겠죠? 의인화된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물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이런 표현법이 뭐다? 의인법이죠. 이 작품에서 가장 기본적인 뭐다? 표현법은 의인법입니다. 눈이라는 자의 현상을 마치 뭔가야?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라는 의인화된 대상이 뭔가야? 도전하는 대상이 누구야? 나뭇가지입니다. 내 말이 해야 되냐? 그리고 목표는 뭔가야? 꽃 한 번 피우는 겁니다. 내 말이 해야 되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체인 누구? 눈이 나뭇가지라는 거다? 대상에게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야?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눈꽃, 그렇습니다. 눈꽃을 피우려고 하는 거야. 내 말이 해야 되냐? 오케이.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지금 뭐 하고 있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현아. 흔들리고 있으면 당연히 눈꽃을 피우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겠죠, 내 말이 안 되냐, 오케이. 눈이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운다. 그리고 눈꽃은 단순한 눈꽃이 아니겠죠. 왜? 이 작품의 제목이 뭔가? 첫사랑이니까. 그럼 이때 눈꽃은 뭔가? 첫사랑의 결실 이런 거 아니겠니? 내 말이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작품에서 제목을 빼버리고 이 시를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릅니다. 미친 거 아니야, 눈이? 그런데 제목을 갖다가 딱 통해서 보면 뭔가요? 논리적으로 해석이 다 됩니다. 내 말이 해야 되냐? 오케이. 눈이 나뭇가지, 살아가는 대상, 눈꽃, 사랑의 뭐다? 첫사랑의 결실을 갖다가 피우려고 뭐다?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미쳐라. 표현법 하나 체크해 놓게. 무슨 법? 의미를 강조하는 법 중에서 서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리법은 형식은 무엇의 형식이야? 의문의 형식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말할 때 쓰는 편과 강조할 때 쓰는, 형식은 의문이지만 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법 뭐다? 서리법.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거다? 표현법이니까 하나 체크해 놓을까요?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뭐다? 않았다는 겁니다. 내 말 되냐? 오케이. 야, 눈이 첫사랑의 결실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눈꽃으로 상징되는 첫사랑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뭐다? 도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미쳐라. 싸그락. 쌤이 대단히 좋아하는 겁니다. 싸그락 미쳐라. 남분분. 야, 시에서 음성 상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대단히 뭔가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음성 상징어나 의성어나 뭔가 의태어를 통해서, 의성어나 의태어를 통해서 뭔가 드러내는 형식적 방법이 음성 상징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 됩니다. 싸그락 남분분 됐냐? 그 다음에 미끄러진다. 선생님이 어떤 거라도 반복을 하게 되면 음률과 뭔가 리듬감이 나타나는 거죠. 이 작품은 뭐 싸그락 남분분 미끄러진다라는 특정한 시의 반복을 통해서 음률과 뭐다?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 이해가 됐냐? 아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자화상에서는 비읍니다 하는 뭔가 경어법을 반복함으로써 음률과 리듬감을 드러냈잖아요.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을 반복시킴으로써 음률과 리듬감을 드러냈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 특정한 시의 뭐다? 반복, 특히 음성 상징어죠. 의성어나 의태어, 소리를 흉내내는 걸 의성어라고 하고 모양을 흉내내는 걸 갖다가 의태어라고 하는 건 정도는 아시죠? 됐죠? 오케이. 그럼 봐봐. 싸그락 두드려봤습니다. 주체가 누구야? 눈 아니야, 눈. 눈이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갖다가 뭔가 얻기 위해서 문 좀 열어줘. 이해가 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춤춘 겁니다. 잘 보이려고. 이해가 되냐? 오케이. 코인 노래방에서 엄청나게 춤도 췄어. 했는데 뒤에 봐봐. 미끄러지고 미끄러졌다는 것은 뭐다? 사랑을 얻기 위한 시련과 무엇의 이미지? 고난의 이미지입니다. 야, 사랑하는 사람 마음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미끄러졌답니다. 내 말에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렵겠어. 그걸 갖다 지금 뭐다? 눈에 빗대어서 뭐 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는 저거나라 눈꽃이 뭔가
뭐 하는 과정? 피는 과정이죠. 눈꽃이 피는 과정이 바로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눈꽃이 피는 과정. 눈꽃이 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결실? 첫사랑의 뭐다? 결실이죠. 첫사랑의 결실을 갖다가 이루기가 그만큼 하다는 거 어렵다라는 것을 해야 되냐? 이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법 어인법입니다. 눈을 맞춤한 거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뭐다? 사람처럼 표현을 뭐다? 해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됐냐? 오케이. 이렇게 놓고 봐봐. 바람 한 자락 휙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야. 바람 설명해볼까요? 아니 그렇게 추구하는 사랑 뭐가 드디어 사랑이란 말이 여기에 살아나왔네요. 첫년하고 두 번째 연에서는 사랑이란 말 절대 안 나왔잖아요. 내 말이야 되냐? 근데 이제 드디어 항상 제목은 어느 순간에는 뭐다? 작품 안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케이. 앞에 했던 모든 뭐다? 눈과 나무까지 이런 모습들이 다 뭐한 거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랑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봐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안정적인 사랑이야? 불안정한 사랑이야? 불안정한 사랑이죠. 내 말이야 되냐? 그러면 바람은 만약에 내가 세모라고 해놨으면 이거는 뭐다? 첫사랑을 이루는데 뭐한 거야? 방해가 되는 무슨적 시련? 무슨적 시련 정도? 외부적 시련 정도가 되겠죠.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이셔라. 같은.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뭐가 같은 뜻이처럼 나오면 뭐다? 이 직유법이기 때문에 밑줄을 지나야 됩니다. 야,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가 햇솜에 빗대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 중에서 직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관계입니다. 앵두 같은 내 입술 할 때. 이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 햇솜 같은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되냐? 오케이?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주어 준 거야. 한마디로 자신의 마음을 헌신적이라고 볼까요? 헌신적. 자신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두 다 주고 난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점이라 황홀 나오죠. 황홀. 이 황홀은 바로 뭐한 거야? 자연물로 하면 눈꽃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첫사랑의 뭐 정도? 결실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눈꽃이면서 동시에 뭐다? 첫사랑의 결실을 뭐로 표현하고 있다? 황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말이 그러냐? 황홀을 보아라 이랬단 말이야. 보아라라는 것은 종결 의미로 하면 무슨 의미냐?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형은 단순한 보아라가 아니고 뭔가 감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찬이죠. 온갖 시련과 고난을 뚫고 이루어낸 뭐다? 사랑에 대한 화자의 감탄과 예찬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보아라는 아니 나 좀 봐 이런 느낌이 아닌 겁니다. 내 말이 되냐? 아름답지 않니?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야기가 뭐다? 전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도 나오니까 뭐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끝났네요.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첫사랑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시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봄이면 봄을 멈춰라. 이 작품은 어디에서 시작했다가? 이 작품은 어디에서 시작했다가? 겨울에서 시작했다가. 어디로 끝납니까? 봄으로 끝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봄이 되면 첫사랑을 결실로 상징되는 눈꽃이 어떻게 되겠냐? 다 녹겠죠, 당연히. 눈꽃이 녹았다는 것은 뭐다? 첫사랑이 뭐로 끝났다? 실패로 끝났다. 이제 이 정도는 뭐다? 자연 현상을 갖다가 인간사에 연결시켜서 이해 정도 해야 됩니다. 내 말이냐? 봄이면 가지는 한번 된 상자입니다. 된. 여기서 되었다는 거 알죠? 오케이. 여기서 되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눈꽃이 핀 자리 아니겠습니까? 눈꽃이 피었던 자리죠. 그 눈꽃이 피었던 첫사랑이 결실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되었다는 것은 진짜 화상을 입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사람한테 대인 적 있죠. 친구 없니? 친구가 있었는데 되었어 친구가 없어졌니?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 안 했다면 나중에 살면서 뭐다?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 경험들 대단히 많이 하게 됩니다. 대인이라는 것은 뭐가 없습니다. 상처죠, 상처.
되었다는 것은 이미지로 하면 무슨적 이미지입니까?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상처,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 말이 어디냐, 오케이. 한 번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뭐다?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상처, 첫사랑의 뭐다? 아픔을. 첫사랑의 아픔을 뭐다? 감각적,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뭐다?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어디냐, 오케이. 한 번 되었다. 첫사랑, 그렇게 힘들게 이루어지는 첫사랑이 뭐다? 끝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작품 뒤에 보시면. 봐봐. 한 번 되었던 자리에 세상에서 별표가 안 나올까요? 가장 밑줄 쳐다라. 아름다운 상처. 제가 밑줄 쳐다라고 해놓고 아름다운 뒤에는 아래는 플러스라고 뭐다? 적으십시오. 상처 뒤에는 마이너스라고 뭐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신형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뭐? 역설적 표현을 묻는 문제입니다. 역설적 표현을 갖다 정확하게 알아둬야 된다. 역설적 표현은 한 문장 안에서 어휘와 어휘의 관계가 서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나눌수록 커집니다. 나누면 커지냐 작아지냐? 작아지는 겁니다. 그게 크죠? 말이 안 됩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플러스 아닙니까? 상처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한 문장 안에서 어휘의 뭐다? 관계가 서로 무엇을 이룰 때? 모순을 이루면서 의미를 말할 때 강조해주는 표현. 쉽게 이야기하면 한 문장 안에서 하나가 플러스가 되면 하나가 마이너스로 부딪히면서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대. 님이 같다 마이너스야. 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내 옆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플러스 아닙니까? 항상 이 반어와의 차이는 뭔가 하면 반어는 주어진 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부적인 사항과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냐? 오케이. 채연아,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반어법 한번 써봐. 참 날씬하지?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그건 보면 주어진 상황과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의미를 시적 의미를 뭔가 주어진 상황이 있고 여러분들이 성격표를 받았을 때 엄마가 잘했다라고 했어요. 엄마 나 잘했지. 보통 잘했을 때는 잘했다 이런 말 안 씁니다. 내 말이 안 되냐? 주어진 상황과 서로 반대되는 말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할 때는 반어법이고 한 문장 안에서 어휘와 어휘의 관계가 서로 모순 관계를 이루면서 뭐다? 시적 의미가 강조가 되는 뭐다? 역설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상처입니다. 내 말이 안 되냐? 오케이. 아름다운 상처는 당연히 적어놔라. 뭐가 되겠어? 봄꽃이죠. 봄꽃. 봄꽃 이것은 한마디로 뭐다? 성숙한 사랑.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눈꽃은 첫사랑을 상징한다면 봄꽃은 그 첫사랑의 아픔을 이겨낸 성숙한 사랑을 뭐더러? 봄꽃. 내 말이 안 되냐? 오케이. 그 봄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가장 아름다운 상처인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되냐? 그냥 첫 번째 아무 시련과 고난이 없이 이룩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 속에서 만들어내준 소중한 사랑의 이미지를 갖다가 뭔가 뭐 아름다운 상처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어떠냐? 이 작품은 천년 두 년만 읽으면 이 작품이 왜 첫사랑인지 모릅니다. 이해되냐? 오케이. 세 번째 뭐다?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비로소 뭐다? 우리는 이 작품이 뭐다? 자연현상을 인간 사이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형식이다라는 것들을 뭐다? 알고 있고 이 작품에서는 다양한 표현적인 특징들이 나옵니다. 아까 서리적인 표현들 나왔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다? 자연물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의인법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햇솜 같은에서 지구적인 비유적인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적인 표현, 아름다운 상처에서 나오는 뭐다? 역설적인 표현.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문제를 갖다 많이 낼 때는 뭐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역설법을 통해서 뭐다? 유사한 표현법을 묻는 문제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 출제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내신에서 하겠지만 이 정도 내가 말해야 되냐? 시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시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 하나하나의 주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뭐다? 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말 이해됐냐? 오케이? 알아먹었나 소혜야?
이제 적용하는 거 두 작품 가지고 했습니다. 3분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이제 모의고사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조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